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검찰청 복도에서 수없이 마주쳤던 범죄자들의 표정은 기억나도 정작 집 현관 앞에 선 이소윤의 얼굴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니,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더 낯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쯤 우리 집에 놀러 오던 사람. 지금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리모델링 때문에 2주 정도만 신세를 지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친구를 내칠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 집에 다시는 들어오지 말았어야 할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38살 이소윤, 아내의 대학 동창이자 절친이었죠. 이혼한 지 1년 혼자 살며 외로움에 지쳐있던 그녀가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을 때 제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2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살던 45살 검사에게 그녀는 너무나 위험한 존재였거든요. 검사라는 직업은 무엇보다 원칙과 도덕을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매일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불륜 사건들을 다루며 도덕적 해이를 질책해온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니. 소유는 예전과 달랐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도 옅어졌지만 오히려 그게 더 또렷하게 그녀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아내를 찾는 듯한 쓸쓸함이 스쳤어요. 거실에 놓인 아내 사진 앞에서 소윤이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저도 그냥 옆에 섰어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많이 보고 싶다고 이렇게 집에 오니까 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첫날 저녁 소윤이 주방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거절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손님 아니라 식구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식구라는 단어가 묘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2년 동안 혼자 먹던 식탁에 누군가 마주 앉아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그리웠어요. 밥을 먹으면서 소윤이 물었습니다. 요즘 검찰청은 어떤지, 힘든 사건은 없는지. 저는 대충 얼버무렸어요. 요즘 불륜 관련 사건이 많다는 말까지는 했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하필 그런 이야기를 꺼냈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소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있으려고 가져온 옷이라며 헐렁한 티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는데 오히려 그 편안함이 더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아내도 저런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곤 했었는데 기억이 겹쳐지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소윤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혹시 불편한지 자기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데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오히려 집이 조용하지 않아서 좋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다만 좋다는 감정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밤 11시쯤 저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내일 공판에 넘길 기소장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관련 사건이었어요. 서류를 읽으면서도 자꾸 바깥 거실 쪽으로 신경이 쓰였습니다. 소윤이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소리가 멈추고 나서도 한참 동안 서류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온 집안에 퍼지는 그녀의 샴푸 냄새가 저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2년 동안 잊고 있던 남자의 본능이 깨어나는 걸 느꼈거든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서재를 나섰는데 거실불이 꺼져 있었어요. 안방으로 가는 복도를 지나다 게스트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봤습니다.
소윤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부장검사 한도식, 법정에서 수많은 범죄자들에게 죄와 벌을 따지던 사람. 그런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2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게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먼저 일어난 소윤이 커피를 내려놓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들리는 컵 부딪는 소리, 냉장고 여닫는 소리,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소윤이 물었어요. 잘 잤는지.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제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법정에서 살인사건 공판을 해도 떨리지 않던 손이. 소윤이 저를 배웅하며 거실까지 따라 나왔어요.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녀가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서 있는 것처럼. 아니, 아내가 아니라 소윤이 서 있었어요. 그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검찰청에 도착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회의 중에도 서류를 검토할 때도 자꾸 소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그게 이렇게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2년 동안 어두웠던 집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문을 열자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났어요. 소윤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원래부터 이랬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위험한 착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커피 냄새가 나고 소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주 앉아 아침을 먹는데 2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소윤이 제 반찬을 챙겨주고 커피를 따라주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우리가 오래된 부부인 것처럼요. 그녀가 아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언니는 늘 웃고 있었다며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소윤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는 단숨에 좁혀졌습니다. 소윤이 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병원에서도 계속 제 걱정만 했다고 말할 때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위로했을 때 그 따뜻함이 손등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검찰청에서 돌아오니 소윤이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 창문을 닫고 먼지를 털고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방치했던 집안 구석구석이 깨끗해지고 있었어요. 소윤이 일어서며 인사했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으며 운동도 될 겸 한다며 웃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생기 있어 보였어요. 저녁 준비를 함께하게 되었는데 좁은 주방에서 자꾸 몸이 스쳤습니다. 소윤이 조미료를 꺼내려고 제 앞을 지날 때 그녀의 어깨가 제 팔에 살짝 닿았어요. 부끄러워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오히려 더 당황했습니다. 소윤이 제 외로움을 걱정하며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그 온기가 제게 전해졌어요. 정말 괜찮은지, 혹시 우울하지는 않은지 묻는 그녀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소윤이 TV를 보자고 제안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드라마를 보는데 연예인들의 로맨스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소윤이 요즘 사람들은 참 자유롭게 사랑한다며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저에게 새로운 만남을 생각해 보라고 언니도 그걸 원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혼자 계시면 안 된다며 사람은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소윤의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소윤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바로 옆방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을 때 소윤의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언니 집에 있다며 검사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외로워 보인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방으로 돌아갔지만 그 대화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소윤이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어젯밤 잠은 잘 잤는지 묻는 그 질문에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혹시 제가 밤에 나온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잘 잤다고 거짓말했지만 밤새 그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넷째 날 저녁 검찰청에서 돌아온 저는 지쳐 있었어요. 복잡한 성범죄 사건 때문에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팠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니 소윤이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소윤의 차림새가 조금 달랐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입은 것 같은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그녀가 걱정스럽게 제 가방을 받아주며 피곤해 보인다고 말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은 채로 대화하는데 그녀가 점점 제게 가까이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다룬 성범죄 사건에 대해 얘기하자. 소윤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정말 힘들 거라며 제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윤의 손길이 목덜미까지 올라왔을 때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어느새 그녀가 제 바로 옆까지 다가와 있었죠. 언니가 저를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말하며 제 팔을 가만히 쓰다듬는 그녀의 손길이 점점 대담해졌어요. 거실벽에 걸린 아내 사진이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저는 소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과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 순간이 주는 온기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로 살아온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나 외로움은 법보다 강했습니다. 소윤이 매일 어려운 결정들을 내리느라 스트레스 받을 거라며 관심을 보이더니 자연스럽게 제 넥타이를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꽉 매고 있으면 답답할 거라며 셔츠 윗단추까지 풀어주는 그녀의 손가락이 제 목덜미를 스칠 때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소윤이 자신의 이혼에 대해 털어놓을 때 후회는 없다며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자유로워진 여자의 당당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들어가지 않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소윤의 손길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그녀의 목소리가, 그녀의 눈빛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2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되뇌었어요. 나는 검사다. 정의를 수호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윤이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주방에서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을 훔쳐봤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하는 그녀가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출근하려고 현관에 섰을 때 소윤이 넥타이를 다시 매주었어요. 어제 풀어줬던 그 넥타이를 오늘은 다시 매주는 그녀. 이 모순된 상황이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워지면서도 경계를 지키려는, 끌리면서도 물러서는. 그렇게 닷새가 지나갔습니다. 소윤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동시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다섯째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검찰청을 나섰습니다. 이상하게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서 소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윤이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찍 오셨다며 당황하는 그녀의 모습이 묘하게 귀여워 보였어요. 저녁을 함께 준비하면서 소윤이 물었습니다. 요즘 검사님은 어떤 사건을 맡고 있는지. 저는 불륜으로 인한 살인 사건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어요.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알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소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이 집착이 되면 무섭다고.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마음이란 게 법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것 같다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법으로 재단할 수 없는 마음. 지금 제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소윤이 도와주겠다며 옆에 섰습니다. 좁은 싱크대 앞에서 우리는 자꾸 부딪혔어요. 소윤이 접시를 건네주다가 손이 제 손과 맞닿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손을 떼지 않았어요. 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더 길었을까요? 소윤이 천천히 손을 뗐지만 그 온기가 오래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는데 소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좀 뭉친 것 같다며 혹시 마사지를 해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소윤이 소파에 앉아 등을 보였습니다.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자 하얀 목덜미가 드러났어요. 제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는 순간 소윤이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소윤의 어깨는 생각보다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도 많이 긴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손이 목 뒤쪽으로, 등으로, 허리로 내려갔습니다. 소윤이 가끔 작은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사지를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소윤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제 차례라며 자리를 바꾸자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냥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녀를 바라봤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소윤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제 손등 위에 올려졌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사님도 외로우시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저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두 손이 맞잡힌 채로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소윤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우리 사이의 공간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제 얼굴에서 한 뼘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숨소리도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소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눈을 감으려는 순간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어요. 소윤이 황급히 일어나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저도 일어나 넥타이를 고쳤어요.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현관으로 가서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택배 기사였습니다. 소윤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이라고 했어요. 택배를 받고 문을 닫았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소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늦었으니까 자야 할 것 같다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섯째 날 아침 어색한 공기가 흘렀어요. 소윤도 저도 어젯밤 일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면서도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검찰청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자꾸 소윤의 얼굴이 생각났어요. 그녀의 손을 잡았던 그 느낌, 가까워졌던 그 거리, 감았던 그녀의 눈. 오후 내내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집에 가고 싶었어요. 아니, 소윤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제 하지 못한 일을 오늘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어요.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와인 한 병을 샀어요. 무슨 용기를 내려는 건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소윤이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옷차림이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쓴 것 같은 원피스였어요. 그녀도 무언가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에 든 와인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소윤이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대, 불안, 그리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소윤이 와인 잔 2개를 가져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천천히 와인을 따랐어요. 첫 잔을 마실 때까지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잔을 기울였어요. 소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님, 저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다고. 만약 택배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고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하루 종일 그 순간만 생각했다고. 소윤이 2번째 잔을 비웠습니다. 저도 따라 마셨어요. 술이 들어가자 우리의 대화도 깊어졌습니다. 소윤이 이혼 후 느꼈던 외로움에 대해 말했어요. 처음에는 자유가 좋았지만 점점 그게 공허함으로 바뀌었다고. 특히 밤이 되면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털어놓았어요. 아내를 잃고 2년 동안 매일 혼자 잠들었다고. 아침에 눈 떠도 옆에 아무도 없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소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제처럼 하지만 더 단단하게. 이번에는 놓지 않았습니다. 3번째 잔을 비우고 소윤이 일어섰어요. 거실로 가서 음악을 틀었습니다. 느린 재즈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소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못한 거 오늘 해도 될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우리는 천천히 움직였어요. 춤이라기보다는 그냥 서로를 안고 흔들리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소윤의 머리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그녀의 체온이 옷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제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소윤의 손은 제 등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움직였어요. 음악이 바뀌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제 얼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윤이 눈을 감았어요.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탐색하듯이, 하지만 점점 깊어졌어요. 2년 동안, 1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소윤이 제 목을 감싸 안았어요. 저도 그녀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우리는 잠시 떨어졌어요.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소윤이 제 손을 잡고 천천히 복도 쪽으로 걸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 앞에서 소윤이 잠시 멈췄어요. 정말 괜찮은지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에게 입 맞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2년 동안 혼자였던 이 공간에 다시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달빛이 창문 너머로 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어요. 소윤이 제 넥타이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으로 저도 그녀를 도왔어요. 넥타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윤의 손이 제 셔츠 단추로 향했어요. 하나씩 천천히 풀어나갔습니다. 단추가 풀릴 때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제 피부를 스쳤어요. 그 감촉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셔츠가 벗겨졌어요. 이번에는 제 차례였습니다. 소윤의 원피스 지퍼를 천천히 내렸어요. 그녀의 하얀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원피스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어요. 달빛 아래 서 있는 그녀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소윤이 제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우리는 다시 입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더 간절하게, 천천히 침대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소윤이 침대 끝에 앉았어요. 저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내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느꼈습니다. 소윤이 저를 침대 위로 이끌었어요. 나란히 누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제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소윤의 손이 제 가슴에 올려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느꼈을 거예요. 소윤이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이의 마지막 경계도 사라졌어요. 이제 아무것도 우리를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직접 전해졌어요. 소윤의 피부가 부드러웠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등을 타고 천천히 움직였어요. 소윤이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도 제 몸을 탐색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하지만 동시에 처음 만지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우리는 서로를 천천히 느꼈습니다. 급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 순간을 오래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소윤이 제 위로 올라왔어요. 달빛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감으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녀의 허리를 잡으며 함께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소윤의 숨소리와 제 숨소리가 겹쳤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창문에 비치는 달 그림자,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됐어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소윤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도식 씨라고 처음으로. 더 이상 검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소윤아라고. 우리는 이름을 부르며 서로를 더 강하게 안았습니다. 절정이 가까워질 때 소윤이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그 순간을 맞이했어요. 소윤이 제 가슴에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숨을 고르며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땀으로 젖은 피부가 서로 닿아 있었습니다. 소윤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아직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소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소윤이 제 옆에 누워 제 팔을 베개 삼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고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소윤이 제 가슴에 손을 올리고 중얼거렸어요. 이게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참 후 소윤이 다시 몸을 일으켰어요. 저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게로 왔어요. 그날 밤 우리는 여러 번 서로를 느꼈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소윤이, 때로는 제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안았어요. 새벽이 가까워질 때까지 우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윤을 안고 있을 때 그녀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고맙다고,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라고. 저도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소윤 덕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소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소윤이 제 손을 잡고 입 맞췄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소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하지만 돌이키고 싶지도 않다고. 8일째 아침 주방에서 커피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소윤이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우리 사이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소윤이 커피를 따라주며 제 손에 살짝 손을 올렸습니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어젯밤이 떠올랐어요. 잘 잤냐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잤다고, 진심으로. 출근 준비를 하는데 소윤이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은 더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해온 것처럼. 현관에서 소윤이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윤이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검찰청에 도착해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서류를 보다가도 자꾸 소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료 검사가 무슨 생각을 그리 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소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저녁 뭐 드시고 싶으신지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소윤이 만들어주는 건 다 좋다고. 퇴근 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아니, 소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췄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제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소윤이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돌아보며 웃는 그녀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오늘따라 집안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는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하지만 그 평범한 대화 속에 어제의 기억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가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 웃었습니다. 설거지를 함께 하면서 소윤이 말했습니다. 이제 나흘 후면 집 리모델링이 끝난다고. 그럼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나흘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소윤도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윤이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어제보다 더 자연스럽게 그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소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사이루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제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이끌렸어요. 그날 밤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간절하게, 더 깊게. 나흘 후면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끌어당겼어요. 9일째 아침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소윤이 제 품에 안겨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저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제 면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의 승진건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기뻤을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두려웠습니다. 만약 소윤과의 일이 알려진다면 검사로서 제 경력은 끝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소윤에게 말했습니다. 승진 면담이 있다고, 곧 차장 검사가 될지도 모른다고. 소윤이 축하한다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불안함이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승진하면 할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 위험해질 테니까요. 열흘째 되던 날 소윤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레면 정말 떠나야 한다며 천천히 옷을 개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소윤이 저를 발견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퍼 보였어요. 제가 방으로 들어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가야 하냐고 물었어요. 소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계약도 끝났고 집도 다 됐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다가 검사님 인생이 망가질까봐 두렵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관없다고, 제 인생은 이미 2년 전에 멈췄었다고. 그런데 소윤이 와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소윤이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고, 이게 맞다고 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로. 그날 밤이 우리의 마지막 밤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소윤도 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애절하게 서로를 안았어요. 마치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시간이 멈추기를 바라며. 새벽까지 우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어김없이 아침은 왔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소윤이 제 품에서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곧 볼 수 없게 될 모습을. 11일 아침 소윤의 짐이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작은 가방. 열흘 전 그녀가 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우리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열흘이 정말 행복했다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소윤이 있어서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윤도 그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소윤이 사진 앞에 섰습니다. 언니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고,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언니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진 앞에 섰어요.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맙다고도 말했어요. 소윤을 보내준 것 같다고. 11시쯤 소윤이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소윤이 돌아서서 저를 봤어요. 고맙다고, 검사님 덕분에 다시 살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소윤 덕분에 얼어붙었던 제 삶이 녹았다고.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소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껴안았어요. 저도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소윤이 먼저 몸을 떼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야 한다며 캐리어를 잡았어요. 저는 대문까지 배웅했습니다. 택시가 와서 섰어요. 소윤이 캐리어를 싣고 차에 탔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며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차가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 조용했습니다. 열흘 동안 소윤이 채워줬던 공간이 다시 텅 비어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윤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주방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혼자가 된 집.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이었어요. 현관에서 장모님을 맞이하며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건 아닐까? 장모님은 거실로 들어오시더니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소윤이가 여기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저는 침을 삼켰어요. 집 리모델링 때문에 잠깐 머물렀다고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아내 사진 앞에 서셨어요.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보시다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사위가 외롭게 지내는 걸 딸이 가장 걱정했을 거라고. 하지만 검사라는 직업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주변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더욱 그렇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구나 싶었어요. 열흘간의 꿈 같은 시간. 그게 정말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며칠 후 소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잘 지내고 있다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썼어요. 저도 잘 지낸다고, 소윤도 건강하라고. 그리고 지웠습니다. 다시 썼다가 또 지웠어요. 결국 아무 답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낼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 인사위원회 면담이 있었습니다. 차장검사 승진에 대한 논의였어요.
면담관들이 제 경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모범적인 검사 생활, 흠잡을 데 없는 사생활.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흠잡을 데 없는 사생활이라고. 만약 알았다면 저를 이렇게 평가했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혼자 마셨고, 저녁에 돌아와도 텅 빈 집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소윤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주방 찬장 정리된 모습, 거실 소파 위치, 그녀가 바꿔놓은 작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책장 사이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소윤의 글씨였습니다. 고맙다는 말, 행복하라는 말, 그리고 마지막 문장. 언젠가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쪽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쪽지를 서랍 깊은 곳에 넣었어요. 2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차장검사로 승진했어요. 더 바빠졌고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끔 소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외롭진 않을까?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법정에서 불륜 사건을 다루게 됐습니다. 피고인은 아내를 잃고 외로움에 빠진 남자였어요. 그리고 아내의 친구와 관계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제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다만 저는 법정에 서지 않았을 뿐 판결을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법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재단할 수는 없다고. 외로움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법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 사진 앞에 섰어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고도 말했어요. 그 열흘이 저를 다시 살게 만들었다고.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아내도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고. 제가 너무 외로울 거라는 걸. 그래서 소윤을 보낸 건지도 모른다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어요. 소윤과의 열흘은 제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시간이 됐습니다. 때로는 그리웠고 때로는 후회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감사했습니다.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줘서. 지금도 가끔 현관문을 열 때면 기대합니다. 소윤이 서 있을까봐. 하지만 아무도 없어요. 그저 텅 빈 집만 저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법을 다시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어떤 인연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도 그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부장검사 한도식은 오늘도 법정에 섭니다. 죄와 벌을 가리는 자리에서. 하지만 제 마음속 죄와 벌은 아직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살아갑니다. 소윤이 바랐던 것처럼 조금씩 웃으면서,